분명 최근 나오고 있는 해외 이슈들은 괜찮은 이슈거리인데 왜 주식시장에 힘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오늘 같이 열렸던 아시아 주요국 증시 움직임 보면 유독 국내 증시가 소외되는 흐름 포착이 됐습니다. 지난 9시간 흐름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MTN 김정규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왜 유독 우리 시장만 이렇게 소외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일단 국내 기업들의 실적 관련된 불안감, 네. 그리고 이제 수급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유가증권 시장도 강보합에 마감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강보합이 아니죠. 사람들의 체감 지수는 한 마이너스 2% 정도는 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사고 있지 않은 종목군들은 모두 급락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의 모습은 하락 종목수에서 설명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의 이 기대감, 이 이익 기대감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최근에 나오는 리포트들도 대부분 실적이 좋다라는 내용보단 이제 실적이 안 좋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담감이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고, 수급으로 봤을 때는 매도가 강하다라기보다는 대기 매수가 너무 약하다. 좀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더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요, 미국 시장부터 좀 쭉 살펴보면서 갈게요. 지난밤 미국에서는 주택 착공 건수 지표 나왔습니다. 9월분이 나왔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그래도 호재 이슈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뉴욕 증시 흐름에는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만요. 그 미국 주택 경기와 관련한 얘기들 참 많이 나눴잖아요. 뭐 그동안 지표도 많이 보고 관련 주가 흐름도 많이 보고 했는데 이렇게 지표들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요즘? 일단 호재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이 호재가 이어질 수 있을까가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가격이 호재를 충분히 반영했는가,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예. 시장은 계속 호재가 나오고 있다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가격에 충분히 호재가 반영돼 있는지, 그리고 주변 여건들은 추가적으로 호재를 이어갈 수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주가는 과연 최근의 호재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게 되면요. 미국의 주택 관련주들 그리고 일부 금융주들은 충분히 그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재를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만한 여력도 호재가 더 나와야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대표적인 주택건설업체인 풀테움스인데요. 최근 박스권에서 박스고점 오늘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만 오른 것이 아니라 주택 관련주들 전반이 모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부분 신고가 내지는 신고가 영역 정도의 수준 혹은 박스 상단까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네. 이 주택 관련주는 충분히 호재를 반영하고 있다, 신고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좀 같이 봐야 되는 그런 몇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같이 가야 될 차트들 중에서 최근 꺾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우존스 리츠 지수를 보면, 리츠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부동산 펀드거든요. 근데 부동산 펀드는 9월을 고점으로 이미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펀드가 꺾이고 있다는 것은 4분기 재정절벽이나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변수를 앞두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한 발을 빼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건설업종의 특성이라는 게 결국은 금융을 끼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금리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추이임을 고려해 보면 리츠의 부진은 향후 부동산 시장의 추가적인 붐업은 정체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일부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지금 모기지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전체 수익의 40%가 모기지 쪽에서 나오고 있는 웰스파고의 주봉도 서서히 조금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기지 쪽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내고 있는 웰스파고의 주가 흐름과 리츠의 전반적인 흐름이 결국은 먼저 움직이고 있는, 선행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 다른 주택건설 종목군들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주택 지표들의 흐름은 10월 혹은 11월 정도에는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미국에서는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그 규모 자체가 좀 뭐 그냥 뜨뜻미지근한 분위기인가요? 어때요? 늘고는 있습니다. 늘고는 네.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통계를 볼 때 잘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신규 모기지 대출 그리고 차환 모기지 대출 추이를 보시면 네. 옆에 이제 수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모양을 보면 둘 다 똑같이 증가하고 있지만 신규 모기지 대출의 숫자와 차환용 모기지 대출의 숫자는 옆에 이제 숫자만 비교해봐도 한 30배 가량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인가요, 이게? 결국은 모기지 대출의 대부분은 차환용이라는 거죠.
신규 대출의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옆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 숫자가 차환영은 60만 건, 네. 옆에 이제 신규 모기지 대출은 한 2만 건 정도 아.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신규 대출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까지 도움을 주지 않는 모습이고 오늘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한 미국 애널리스트의 얘기를 빌자면 최근에 이렇게 신규 주택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은 1인용 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일부 소형 아파트먼트, 즉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이나 어떤 자산에 투자해도 돈을 별로 못 벌다 보니까 네. 그 돈을 부동산에 투자해서 임대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신규 주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수요 자체도 미국의 경기가 정말로 제대로 올라가지 않으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예. 계절적으로도 겨울에는 원래 미국의 이 주택 수요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긴 관점에서 보면 이제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4분기에는 둔화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 소비도 증가할 거고 미국의 자산 효과가 증가할 거다. 그건 정말 일부 계층에만 해당된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 예. 정말 문제가 되는 건 이 상대적으로 신용도도 낮고 이런 사람들인데 은행이 대출도 안 해주고 또 이들에게 추가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웰스 이펙트, 부의 효과는 아직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주택 상승에 따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예.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 시장에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속도는 아마 4분기에는 둔화되고 내년 1분기나 2분기 정도가 되어야 다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국내 시장 좀 집중을 해볼게요. 뭔가 주식을 사려는 적극적인 주체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수는 계속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중소형주들이 또 크게 밀려나는 흐름 포착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괜찮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좀 긴 관점에서 한번 내다보자라고 했던 종목도 오늘 시장에서는 소외되는 흐름이라 이거 좀 체크해 드려야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지수가 정체될 때 내수주, 뭐 음식료주 대표적으로요. 부각되기 마련인데 오늘은 또 안 그렇더라고요. CJ 제일제당 경우도 3% 가까이 밀렸고요. 대상은 5% 이상 밀리는 흐름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매일유업 10%대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특히 CJ 제일제당과 매일유업의 경우는 김종혜 애널리스트께서 좀 괜찮은 시각 보여주셨기 때문에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포탈주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 오늘 시장에도 또 많이 밀려났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내수주들의 흐름은 최근에 이제 내수 수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관들의 매매 동향도 뭐 유럽 모멘텀 네. 이런 것들 기대감을 앞두고 먼저 이 조선주들 같은 것들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 끌어올렸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수익률 게임이라는 거죠.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군들은 적극적으로 팔면서 얼마가 빠지던 상관없이 빼버리고 그동안 좀 못 올랐던 종목군들 그런데 만약에 내일 모멘텀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을 만한 뭐 해운, 조선, 건설 이런 종목군들만 골라서 지금 오늘 끌어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관들의 또 연기금을 비롯한 이 일부 보험권의 이런 매매들이 시장을 저는 오늘 왜곡시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동안 좀 수익을 많이 거뒀던 종목군들에서는 빠져나가는 모습이 발견되었는데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매수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 속절없이 밀려버리는 양상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산다고 하더라도 이들 종목을 뭐 사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고 갑자기 그러니까요. 내리니까 부담스러운 네. 그런 국면이죠. 네. 그래서 이런 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펀더멘탈이 좋았기 때문에 오른 종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은 제가 보기엔 아마 금방 주가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오히려 오늘 기관들이 수익률 게임 형태로 올렸던 IT 쪽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LG그룹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끌어올렸던 뭐 조선, 기계, 해운 이 건설 관련 이런 종목군들은 제가 보기에 조만간 다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최근에는 굉장히 트레이딩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들의 수익률 게임을 먼저 그 그림을 알고 동참하지 않는다면 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수익을 올리기가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들 종목을 미리 사셔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흔들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오히려 이제 신규로 매수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좋은 좀 더 기회다. 자신감 있게 매수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 종목이나 사시기보단 뭐 CJ라든지 CJ 제일제당 그리고 메일유업처럼 강조드렸던 그런 종목군들의 펀더멘탈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고 이 개선되는 실적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다시 회복 속도도 빠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요.
대상은 제가 보기에 이제 좀 메리트가 떨어졌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CJ 그룹주와 함께 뭐 메일유업 정도는 다시 좀 주가 회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포털주도 마찬가지 시각이신 거예요? 포털주도 장기적으로 보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3분기 실적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오늘 그 오버초와 나타난 변동성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 위험한 그런 변동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버추어와 관계를 끊어버리면 다음이 과연 이 검색 광고 시장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꾸준하게 좋은 말씀 드렸는데 다음은 이 뉴스가 만약에 정말 사실이라면 네. 반드시 좀 매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NHN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좀 보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뉴스플로우 체크를 하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안 좋은 종목이 있었다면 반면에 시장을 이겨낸 수익률을 보여준 종목도 물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오늘 2.5%의 상승으로 17,950원 선까지 오른 채 마감이 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에 그동안 주가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좀 반등이 나온 것인데 이게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더 내려갈 것이냐 이 길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일단 실적이 지금 현재 어느 국면에 놓여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 크게 줄어들 것을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었고 네. 그런데 이제 실적 발표를 얼마 앞두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더 안 좋을 거다. 기존 컨센서스보다 더 낮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제 발표된 이제 중국의 굴삭기 판매 이것은 뭐 50%씩 뭐 깎이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연간 분기별 매출액과 이익 추이 그리고 전망을 살펴보게 되면 이번 3분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Y2Y로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꾸준하게 좀 늘어나는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 네. 특히 2013년도에는 중국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강화가 되면서 좋은 현상들이 보일 가능성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봤을 때도 3분기에 푹 꺼지지만 다시 4분기부터는 좀 회복되는 모습 그리고 1분기와 2분기 내년 1분기와 2분기는 올해 1분기, 2분기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기관 투자자들이 중국의 GDP 발표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을 확인하고 좀 매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중국 굴삭기 판매인데 지금 보시면 2012년도에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근데 이 줄어든 비중을 다 누가 가져갔느냐? 이 중국의 로컬 업체가 가져갔거든요. 산이라고 하는 중국의 로컬 업체가 최근에 네. 한 2%도 안 되는 시장 비중에서 11%까지 끌어올렸고요. 와. 그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이나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업체들의 점유율은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그럼 앞으로도 그 추세가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어지기는 하되 이제 그 강도는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중국 쪽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진핑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가속화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중국 모멘텀 관련주들은 전인대 이유를 보자라고 항상 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상승의 각도는 제가 예상하기에는 11월 이후에 좀 더 가파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이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매출 비중이 한 20%가 채 안 되긴 합니다만 공작기계 판매 동향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건설기계 쪽은 중국을 중심으로 부진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작기계 쪽은 각 지역별로 봤을 때 인도, 중국, 뭐 미국을 중심으로 꽤 증가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물론 이 매출 비중을 봤을 때 건설기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건설기계 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지만 다른 사업부는 괜찮고요. 그리고 올 4분기에 미국 주택시장의 일부 호황으로 인해서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 밥켓의 실적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길게 본다면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까지 오늘 시장 좀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내일을 위한 준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는 글로벌 경제 일정 무엇일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윤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드디어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의 막이 오르게 됩니다. 오늘 있었던 중국의 GDP 발표 그리고 EU 정상회의가 이번 주에 가장 큰 경제 이벤트였는데요. EU 정상회의 미리 보기 준비했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낙관론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르몽드지와의 인터뷰에서 EU 재정 위기의 끝이 아주 가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올랑드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이번 회의도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앞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유럽 주요국들은 입장차만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AP통신은 독일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은행 동맹과 관련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독일 고위관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단일 은행 감독권의 시기 결정이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서 3년간 지속되고 있는 이번 정상회의. 오늘 밤과 내일은 재정위기 해법을 기다리면서 유럽 쪽에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에서는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미국에서는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난주에 4년 반 만에 최저를 기록하면서 조작설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미국 대선에 고용지표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시 36만 건을 넘어서면서 36만 5천 건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 발표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둔화세를 나타냈던 경기 선행지수 다시금 확장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2% 증가 예상되고 있고요. 증가세를 보이게 된다면 경기 회복 전망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버라이존과 모건 스탠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또 국내 기업들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와 LG화학, LG디스플레이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가 내일 실적을 공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일정들 살펴봤습니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이었습니다. EU 정상회의가 이제 열립니다. 이틀간 일정으로요.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정말 유럽연합에서의 그 말썽 문제들 다시 한번 논의가 이뤄지게 될 텐데 아직도 유럽연합 그 회원국들 간의 그 이견체가 좁혀지질 않아서 속 시원한 결론은 얻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스페인만 놓고 본다면 그래도 좀 긍정적인 기대를 걸 만한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시각 듣겠습니다.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 유창희 대표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EU 정상회의 우선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이번 EU 정상회의의 주요 쟁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 있습니까?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재정 통합은 한 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은행 통합이 가장 시급하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유럽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은 실제로 외부에서 벌어진 뭐 국채 관련 문제 이런 것들보다는 네. 내부적으로 이제 민간 은행들에서 발생한 문제들,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스페인이 결국은 외부 문제가 아니라 내부 문제, 이 내부 은행들의 전반적인 부진에서 나타난 것이었고 그리스도 마찬가지 흐름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채권을 갖고 있는 이제 프랑스가 문제를 제기했고 그래서 이 은행의 은행 통합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희망사항일 뿐 이번에 제대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정 부분 한 발 좀 나갈 것 같습니다. 서로 돈을 조금씩 더 내서 네. 일정의 기금을 마련하는 형태의 쿠션, 이런 완충제를 마련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의 난점이 이제 그리스 문제, IMF를 비롯한 이 3자 합의, 그리고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스페인이 21일 날 선거가 끝나기 이전까지 이에 대한 결정을 미리 라오이 총리가 내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 가지 쟁점 중에서 재정 통합과 관련된 일부 부분을 제외하면 네. 긍정적인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요, 재정 부분에 대한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조금이라도요. 그러면 시장에 미칠 영향, 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한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호황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뭐 뉴스의 내용을 좀 더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제가 보기엔 뭐 거의 중립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뭐 시장은 이것을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은 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미 유로화가 전고점까지 빠르게 반등하면서 1.31 라인 정도까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유로존 위기가 올랑드 대통령의 말처럼 정말 끝나가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확인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유럽보다 미국 경제가 나은데 달러화 대비해서 유로가 계속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이 기대감만 제외하면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유로가 다시 꺾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스페인 은행들의 국채 금리도 추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로존과 관련된 이슈는 뭐 긍정적이기보단 시장의 긍정적이기보단 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뭐 ESM 출범은 확실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안전망 확보돼서 또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거처럼 뭐 시장을 크게 뒤흔드는 악재가 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기대는 좀 컸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이 겉만 요란한 네네. 그런 잔치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감도 혹시는 크지 않겠습니까? 시장에 좀 변동성을 키울 만한 요인을 뭐 준다든지요. 제가 보기엔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을 억지로 오늘 끌어올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조선주라든지 뭐 네. 건설, 뭐 기계 이런 것들 해운주들을 억지로 좀 끌어올린 모습들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겠지만 시장에 또 다시 뭐 내수주라든지 IT 종목 이런 것들이 버티기 시작한다면 시장의 뭐 하락폭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종목들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종목군들의 영향은 있지만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수만 놓고 본다면 크게 기대할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크게 실망할 것도 없는 그런 회의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유창희 대표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앞서서 이제 김종희 애널리스트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일정 부분 뭐 동의하십니까? 어때요? 네, 뭐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래요? 네, 뭐 이번에 네. 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고 해도 상승에는 좀 제한이 걸릴 것 같아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2020이나 30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모습. 네. 그러니까 계단식 상승을 올라가다가 결국엔 거기서 또 정체되는 모습을 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뭐 좋은 얘기가 나온다고 해도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좀 실망 매물이 쏟아진다라면 크게 의외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해 것이죠. 주셨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보신다면 기술주,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등 종목군들의 기술적 반등을 한 이틀에 3일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올라오던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 업종군이 어제 오늘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많이 무너졌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시장에 대해서 주말에 안 좋은 뉴스가 나온다. 결국 회의가 내일 우리나라 시간은 내일 저녁에 나오는데 만약에 안 좋은 얘기가 나오거나 혹은 뭐 여기서 평가가 좋지 못하다 그러면은 이 종목군들 추세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기술적 반등을 줬던 지수를 이끌 수 있는 종목군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시장을 그동안 이끌었던 업종군이 같이 무너지는 형국. 그렇다면은 의외로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다. 마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죠. 코스닥이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속절없이 무너졌잖아요. 10시 반 예. 이후부터 계속 무너져서 2.3%가 6% 가까이가 그냥 반등 없이 무너졌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수, 종합주가 지수 역시 빠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일단 의견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 부분들은 다 저도 같은 생각이 있지만 만약에 안 좋은 뉴스가 나온다라면 변동성 커질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EU 정상회의에 대한 결과를 이제 전해드리면서 이런 것은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다 싶은 거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독일이 계속 목리를 부리고 있죠. 예, 독일이 이제 계속 뭐 딴지를 걸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강해진다라면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약간
약간 배짱을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뭐 이런 부분들은 스페인이 잘 돼가지고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기대감을 불어넣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인데 오히려 스페인이 이것을 뭐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것 마냥 계속 버팅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말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명확해지는데 거기서 이제 안 좋게 나온다. 오히려 버티는 모습이 형국이 벌어진다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는 부분이 중요하다. 특히 이제 네. 스페인 쪽에서 선거가 끝난다고 했을 때 끝나자마자 이제 우리 구제금융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좀 이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 스페인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요. 그럼 뭐 유럽 쪽도 문제지만 일단 유럽 이 부분이 끝나게 되면 이제 다시 그 내용은 미국 쪽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대선. 네, 그렇죠. 예.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남아왔는데 지금 미국이 증시가 좀 혼조세를 보이는 이유가 아직 롬니가 될지 오바마 씨가 될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오바마 씨가 조금 높았는데 이제 좀 약간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재정 절벽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나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GDP 실질 발표가 나오는데 네. 이 언제죠? 다음 주 목요일 정도입니다. 목요일. 예,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서 결국에는 예상대로 좀 안 좋게 나온다라면은 결국엔 제조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수 자체는 다른 종목군들은 종목은 좀 선별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지수는 정체 현상을 띌 수 있는 모습을 띌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을 위한 전략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김종규 애널리스트의 의견 들어볼게요. 코스닥 시장 오늘 많이 밀려났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크게 또 뚝 떨어지는 그런 흐름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일요? 네, 이미 뭐 어제도 저희가 미리 살펴봤습니다만 뭐 중소형주들의 최근의 변동성이 워낙 커지고 있어서 네. 매력이 별로 없다. 바로 어제 지적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뭐 장중에도 계속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말씀들 드리고 있는데 이 테마형 중소형주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시대가 거의 끝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가 좀 골라야 될 종목, 내수주와 중소형주 중에서 또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이 부분이 전략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네. 그리고 수출 비중을 점점 확대하고 있어서 그동안 이제 국내 시장에 닫혀 있었던 그런 모습에서 변모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얼마만큼 올랐느냐, 밸류에이션 수준은 어느 정도에 있느냐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내수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종목은 뭐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뭐 LG생명과학 여전히 예.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고 CJ제일제당도 마찬가지고요. 제일기획, 메일리업 같은 종목군들은 뭐 실적의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진다면 오히려 좀 즐거워하면서 담아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자동차라든지 IT 대형주들 중에서 일부 관심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뭐 유창희 대표도 언급했습니다만 저도 단기적으로는 이들 종목의 추가적인 반등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억지로 끌어올리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내일 실적 발표하면 아마 끝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전차 군단 모두 뭐 수익 실현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비중을 줄였다가 조정받을 때 다시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그 어떤 종목군들에도 별로 아직 매력을 못 느낀다. 네. 주가의 조정을 크게 받는다면 그때 정도에는 좀 관심을 가져볼 생각이고요. 부품주들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수급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평화전공이라든지 현대위아, 뭐 와이솔처럼 시장의 변화와 상관없이 외국인들의 비중이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만 중심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의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 이미 전략을 일정 부분 들었고요. 네.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지만 다시 네. 한번 확인차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여전히 일단은 지수가 오르든 떨어지든 현금화를 최소한 30에서 50%는 하자라는 네.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도 만약에 좀 현금이 좀 많으신 분들, 좀 투자를 좀 하고 싶다 하신 투자자분들은 일단은 통신업종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일단은 뭐 통신이 경기 방어주의 역할도 있지만 최근에 보신다면 통신업종 자체가 좀 전환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통신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가 시각이 좀 바뀌었죠. 스마트폰이 비싸기 때문에 통신비가 좀 많이 비싸졌다라는
모습을 바뀌고 있기 때문에 통신업종이 최근에는 좀 긍정적 모습을 띄고 있고 앞으로도 더 긍정적 모습을 띌 수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KT라든지 U+ 같은 경우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네. 최근에 보시면 KT 자회사들이 상당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KT 자회사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IT 부품주들, 특히 이제 IT 부품주에서 모든 부품주가 아니라 일단은 지금 터치패널 관련해서 부품주들이 여전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모습 좀 띄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요. 여전히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는 저도 좋게 보고 있지만 어저께 말씀드린 CJ 제일제당이든지 혹은 메일유업, 혹은 뭐 최근에 덜 올랐던 이제 조금 거래하기 좀 쉽진 않지만 풀모홀딩스 같은 종목군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올랐던 뭐 대상 같은 종목군들보다는 좀 덜 올랐거나 아니면 아직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또 이제 역시 보안주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S1 같은 종목군도 결국엔 S1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내수주 좀 비슷한 거거든요. 최근에 문제 워낙에 어저께도 좀 메인 뉴스가 살인 사건이 나왔었는데 이러한 부분들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안 관련된 종목군도 관심 있게 보신다라면은 네. 그 외에 그 이후에 시장을 선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 경기 민감주라든지 그 다른 종목군들은 일단 확인하고 들어가자. 뭐 그리스 이제 EU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좀 다른 종목군들은 좀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현금 비중을 늘려놓자라는 네. 아이디어, 이것과 함께 통신주, 또 IT, 터치패널 관련주들, 부품주들, 그리고 여기에 보안주까지 아이디어를 전해주셨는데 그 보안주 S1의 경우는 우리 김종희 애널리스트께서도 예전에 한번 같이 짚어본 바가 있어요. 네. 지금 시각도 같습니까? 어때요? 일단 뭐 시장에서 조금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뭐 삼성테크인 같은 종목군들도 다른 종목보다는 그래도 강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먼저 그동안 시장이 오를 때도 꾸준하게 빠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성격의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는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관심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시각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 두 분의 그 전략 가운데 교집합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잘 염두에 뒀다가 내일 시장에서 또 여러분들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MTN 김종희 애널리스트와 함께했고요. 또 유스탁 유창희 대표도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